198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도 시험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이 포상금 제도가 부동산에서 세 가지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중파라치 공인중개사법을 중파라치 그 다음에 토파라치 이런 게 있더라고. 부동산거래 신고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 다음에 주택법 주파라치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 한국이 무슨 스파이를 양성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파파라치 제도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모두 한 수백 개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 뭐 쓰레기 예를 들어서 몰래 버리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 이런 제도들이 그걸 스파이 양성하는 거잖아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옛날에 몰래 숨어가지고 차 속도 위반하는 거 산속에서 만원경 가지고 찍어가지고 돈 받아먹고 이런 게 뭐 몇천만 원씩 받아먹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무등록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포상금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 대여한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이제 다음에 곧 나오죠.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끝나면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나오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는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 위반한 경우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허가 위반 그 다음에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허가나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 목적 미사용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공법에 있습니다. 우리 책에 지금은 없고요. 불법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하는 경우입니다. 무등록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발당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사람은 적발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사람은 옛날에는 취득세 3배 이하가 들어있는데 지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바뀌었어요. 5%더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완화됐죠. 옛날 취득세면 4% 3배면 12%잖아요. 5%로 더 완화됐습니다. 거짓 신고하면 5% 100분의 5 같으려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가받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부과를 합니다. 불법 전매하면 주택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면 적발당한 사람이고요. 적발해가지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자의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가 5%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 5천만 원 20% 하면 최고 한도 1,000만 원이 되겠죠. 10억짜리 신고하든 100억짜리 신고하든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거짓 신고하는 거 신고하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는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포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포상금.
불법 전매하는 거 신고하면 1,00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50만 원을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은 전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시군구 재원. 주택법에서 포상금은 국고로 지급합니다. 국고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접수일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불기소, 무혐의, 처분, 기소 중지되면 공소권 없음 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왜? 공소 제기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 제기 또는 기소했다 이렇게 해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변경 허가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은 자도 역시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이건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불법 전매인 경우도 징역 벌금이니까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공인중개사법을 비교를 했는데, 자 그럼 교재 보고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그 포상금 지급 사유 동그라미 1, 2, 3번 칠판에 적어 놓은 그대로고요. 200페이지 포상금 동그라미 3번 1, 2번은 다 했고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공소제기만 됐다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포상금 1월 이내 지급해야 된다. 1월이라는 말은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2인 이상 2인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7번 이건 2인 이건. 자 2인 이건 2명 이상이 여러 명이 오면 항상 정부의 국가에서는 돈 이거 최고 한도 이거 50만원 1,000만원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준다고요. 그래서 2명이 오면 각각 50만원 주는 게 아니라 균분입니다. 균분. 여러 명 100명 데리고 온다고 각각 주는 게 아니죠. 친구들 여러 명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10명 데리고 오면 각각 50만원 주는 게 아니라 5만원씩 나눠준다고요. 50만원 가지고. 균분입니다. 2인 이상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2건 이상, 2건 이상 여러 건이 접수됐으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누가 한 명 포상금 탔다는 소리 들리니까 또 똑같은 건수에 대해서 접수를 해봐야 안 주겠죠. 한 명이 받아갔으면.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하고 여러 명이 신고를 했으면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상금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 지금 200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공소제기를 하면 그 기업과 같이 무혐의 처분받으면 기업과 같이 무혐의 처분받으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은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근데 검사가 공소제기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 이번 달에는 지금 7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201페이지
교육제도인데 교육제도는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53번. 53번에 보면은 교육제도 53번에 있는 게 우리 교과서 206페이지에 그대로 있네요. 206페이지에 있는 게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있습니다. 그 교육제도 표 안에 있는 거 5개 교육제도가 있으니까 모든 과목은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비교하는 게. 항상 비교하는 게 시험에 출제된다. 내일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됩니다. 보호받는 금액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요. 그건 뭐 다음 주나 시간 되면 한번 프린터를 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든지 할게요. 쉽게 오히려 공부하기는 쉽게 됐어요. 암기하기가 쉬워요. 간략하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옛날에 서울에서 4억 이하인 게 지금은 6억 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5억, 그 다음에 광역시 3억 9천, 기타 지역 2억 7천이에요. 옛날에는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돼 있던 게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는 암기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쉽더라고. 보니까 6 빼기 1은 5다. 5억. 그 다음에 3구 27, 3구 곱하면 27이죠. 3구는 27이다. 그래서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 지역이에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부산광역시가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됐다고. 과밀억제권역과 똑같이 보호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종시, 그 다음에 화성시, 남양주시가 화성시, 파주시, 남양주가 아니고 파주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 외에 김포시, 광주시, 안산시 이건 원래부터 있던 거고요. 지금 이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프린터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행되니까 내일 공포가 되면 다음 주에 제가 프린터 내드릴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그 다음에 9% 올릴 수 있던 게 이제 5% 올릴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1년에. 그게 바뀐 내용이 이겁니다. 요 보호받는 금액하고 올릴 때 5%밖에 못 올린다. 주택은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주택하고 똑같이 상가도 바뀌었다고요. 예, 그건 다음 주에 자료 내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제도 206페이지, 그 우리 교과서 206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있습니다. 5개 교육이 있는데, 교육 실시권자 보니까 시험에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5개 중에서 시도지사가 못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맨 마지막 주에 매수 신청 대리에 나오는 건데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라는 거는 경매 입찰 대리, 낙찰 대신 받아주는 걸 말하죠. 그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미리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지금 우리 책에는 경매 실무교육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입니다. 이것만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받고 오늘 아까 업무 위탁할 때 했잖아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고 했죠. 시도의사가 할 수 없는 것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고요. 교육 대상자를 보면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요건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어요. 사전교육 미리 받는다고 해서 개업하기 전에 소속공개사 취직하기 전에 받는 게 실무교육이고요. 보조원 취직하기 전에 받는 게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하기 전에 받는 게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그러면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특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 밑에 별표에 보면 개공등 해가지고 개공등이라는 말을 쓰는 게 5개 있어요. 결격사유, 이중소속, 비밀준수 의무,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등.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5개는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다.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말한다. 즉 중개보조원도 해당된다 이 말이죠.
교육 내용을 보면은 교육 내용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이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206페이지 맨 밑에 박스 교육 내용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있습니다. 206페이지 맨 밑에 우리 교과서 206페이지 표에 보면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직업윤리가 없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죠. 나머지는 직업윤리가 다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2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교육시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교육 강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뭐 시간이 자동적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경매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시간 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통지 안 해줍니다. 즉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알아서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따라서 통지해 주지 않는다. 이 교육 중에서 5개 교육 중에서 공짜로 받는 것은 우리 205페이지에 그 양갈 5번 교육비 지원 등이 있는데 공짜로 받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받아요. 그럼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하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럼 현실적으로 제가 직무교육을 해봤는데요. 구청에서 직무교육하면 그 개업공개사들이나 또는 소속공개사들이 많이 참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도 없고 의무사항도 아닌데 많이 와요? 안 와요? 99% 다 참석합니다. 행정 지도를 합니다. 은근히 흘려요. 친목회 회장이나 그 지회에 날린다고요. 이번에 교육하는데 교육 안 받는 중개업소부터 우선적으로 단속하겠다. 단속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와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은 자필로 사인하고 자료 받아가라 이렇게 해놓은 공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소문을 내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전부 다 잘못한 거 제지한 거는 다 있으니까 와서 단속하면 무조건 걸리거든요. 무조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받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 지도를 하니까 따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연수교육밖에. 공짜로 하는 거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다. 지금 실무교육 같은 건 한 13만 원 받고 연수교육은 8만 원 정도 받아요. 지금. 교육제도 다 말했는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이 3개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제가 실무교육 해보면 통계가 60%가 다시 받아요. 1년 안에 개업을 못하거나 또는 취직 못해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하면 실무교육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교육의 유효기간 1년이라는 이야기. 꼭 교육받고 1년 있다가 개업할 수 있다. X입니다. 교육받자마자 등록해도 되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받고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했습니다. 폐업. 6개월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합니다. 교육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됩니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받은 지는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3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했다고 곧바로 사실은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을 해보면 12월 달에는 막 서로 교육받으려고 완전 난리예요. 자리도 잘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시들해져가지고 지금은 교육이 거의 안 돼요. 이제 다 받았어 벌써. 굳이 그렇게 빨리 받을 필요 없다고. 사람 많으면 제대로 교육도 되지도 않고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작아야 오히려 단계는 잘 되잖아요. 그 교육받은 사람들끼리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굳이
미리 받을 필요 없고 개업하려고 맘먹었을 때, 취직하려고 맘먹었을 때 받으면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취직하려면 받아야 되는데 사장이 고용신고를 해야만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소용없죠. 고용신고 할 테니까 받아라 하고 하면 받고, 안 그러면 미리 받을 필요 없어요. 교육제도 5가지 말씀드렸고요. 208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 시험에 2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벌칙, 행정벌. 벌칙이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행정벌이 있고요. 행정벌. 행정벌에서 2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이라는 것은 형법 총칙에 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몰라도 된다고요. 어쨌든 이런 게 형법의 형벌이라고 불러요. 9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형벌은 징역, 벌금을 형벌이라고 그래요. 징역, 벌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형벌에 해당되는 게 징역하고 벌금 2개밖에 없다. 이걸 행정형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X로 출제됐어. 이상이 아니고 이하. 그리고 징역하고 벌금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아까 자격도 취소하고 징역이나 벌금 둘 다 가능하다 했죠.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은 병과가 가능한데 같은 징역하고 벌금하고는 병과 안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을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근데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니에요. 변호사법이나 저작권법 위반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저작권법 이런 거 위반 쉽게 생각하고 해요. 복사 같은 거 막 나무책 다 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면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부과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위반하면.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에도 마찬가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이다. 모두 이하다. 이상은 전혀 없다. 형법에 이상도 있잖아요.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에. 다른 법에는 이상도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이하다. 이하. 이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3천만 원하고 5%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비교하기 위해서 가치를 정리를 했고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209페이지 맨 위에 1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해야 되는데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부관직상투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습니다. 무등록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나와 있어요. 주택상환사채 일명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청약통장 이런 거. 조개딱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걸 생활대택용 토지 뭐 이렇게도 불러요. 생택, 협택, 이택 이런 게 있어요. 이주자 택지 이런 것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미 금지행위에서 다 했잖아요. 앞에.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교재 210페이지에 있고요. 암기는 22번. 암기 프린트 22번에는 여기에 있는 대가리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책은 법 조문 순서대로. 유사명칭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래서 부동산, 유서, 대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표이사, 사장, 회장 이런 말 못 써요. 명함에. 그러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트러스트 부동산,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거 못 씁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물론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고등법원 판결이잖아요. 그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공성배 변호사가 하다가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그럼 확정됐어요. 판결이. 안 된다고 이제 트러스트 부동산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은 징역벌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이중도 정리 몇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한 사람이나 양수 대여받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인데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라고 했죠.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비밀준수 위반 하나밖에 없다. 무자격자가 무등록업자가 중개상물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할 때 매무수거 관직상투 했죠. 금지행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행정질서벌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212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터 23번에 있습니다. 확개운 해공명령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개운 해공명령교 이 3,000만 원하고 5%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했죠. 확개운 해공명령교 확이 구체적 기준 500만 원, 그 다음에 400, 300, 200, 100 앞에서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도 구체적 기준이 있었잖아요.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법에는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500, 400, 300, 200, 100 이렇게 구체적 기준이 나와 있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 기준이 400이면 2분의 1을 늘리거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500에서 200 사이에서만 절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확이 뭐냐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 400입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지금 21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215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 방가로 다번에 보니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고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이라고 돼 있죠. 구체적 기준 5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구체적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215페이지에 이 구체적 기준이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하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우리 협회할 때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협회는
공개사업 운용 실적 아까 했어요. 오늘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구체적 기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였죠. 교육,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요. 구체적 기준은. 시험에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왔어. 이게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이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입니다. 그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이다 하면 그건 맞아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근데 그냥 100만 원 이하다 하면 그건 X예요. 500만 원 이하라고 연수교육 안 받으면. 근데 다만 구체적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이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50만 원 할 수도 있고 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확개운 해공 명령교 시작.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개운 해공 명령교 암기 23. 그 다음에 암기 26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13페이지에 있는데 암기 26번에 있고요. 구체적 기준은 216페이지에 있어요. 216페이지에 보니까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방가로 2, 방가로 3, 8번, 9번 50만 원이죠. 나머지 30만 원이고요. 5번만 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구체적 기준 50만 원짜리 4개, 20만 원짜리가 하나, 30만 원짜리가 4개가 있다.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만 쓰면 구체적 기준 5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에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편의상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그 중개인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 광반납입니다.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광은 표시 광고를 무등록업자가 이게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면서 4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50만 원. 반납, 오늘 했잖아요. 반납. 자격 취소도 7일 이내 반납. 등록 취소도 7일 이내 반납이죠. 반납하지 않는 경우인데 저한테 어떤 수험생이 질문하더라고요. 등록증이 중요하냐 자격증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느닷없이. 우리 법에 등록증이 중요한지 자격증이 중요한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자격증이 그래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러면 왜 중요한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 원이고 안 중요한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 원인지 그 이유를 말해봐라 이렇게 따지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법에. 그냥 이 등록증이 50만 원이 자격증은 30만 원. 사실 자격증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격증은 따놓으면 그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그 자격증 가지고 또 등록하면 되죠. 근데 자격은 취소되면 새로 자격증 따야 돼. 그래서 자격증이 중요하긴 한데 일반 국민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개업공개사는 아니잖아요.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개업공개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반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자격증 가지고 있어봐야 폼 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벽에 걸어놔봐야 자격증 땄다는 거. 자격증 있다고 곧바로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등록을 또 해야 되죠. 자격증은 시도의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시군구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 안 하고 사무소에 걸어놓으면 개업공개사로 오인한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근데 자격증만 걸어놔봐야 저 사람 자격증만 따가지고 개업은 안 하고 그냥 폼만 잡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7일 이내 50만 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 원이라고요. 헷갈린다고 이 두 개가.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예 설정 안 하면. 근데 보정 설정은 하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만 원. 등수보자 4개 계셔야 되죠. 등록증,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30만 원. 6월 초가 무단휴업하면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외에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입니다. 이건 뒤에 예습을 미리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5%는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한 경우 100분 5입니다. 왜 이걸 여기다가 적었냐 하면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 적은 이유는 우리 500만 원 과태료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 과태료, 이거는 5분의 1, 그 프린트에 5분의 1이라고 있죠. 56번에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56번에 맨 밑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잖아요. 5분의 1에 이 두 개가 있다고. 이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 기준이 3천만 원이라면 여기에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5분의 1이면 600만 원을 더하거나 600만 원을 빼줄 수 있다. 5분의 1을. 그럼 더하면 3,600, 빼주면 2,400.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겠죠? 그럼 3천에서 2,400만 원 사이에서만 과태료를, 재량권을 인정해 준다고요. 공무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 두 개는 5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 맨 뒤에 있죠. 그래서 이걸 미리 예습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18페이지) 양벌 규정입니다. 218페이지 양벌 규정인데요. 양벌 규정도 앞에 고용인 할 때 말했어요. 고용인, 직원들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지는 거 했었죠. 다시 한번 보면 양벌 규정을 보면 법 제50조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 제4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조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는 49조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양벌규정입니다. 그러면 행정질서벌은 양벌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직원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해도 사장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안 받는다고요.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직원이 한 경우에는 사장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해당 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당 조에 보면 3천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을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항상 그 고용인, 직원하고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물론 똑같이 받을 수도 있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니까 직원이 1,000만 원 받으면 사장은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 X로 출제됐어요.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았다고 사장도 똑같은
1,000만 원 벌금을 선고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할 수도 있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벌금형이니까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징역을 가도 사장은 절대로 징역은 안 간다고요. 만약에 사장 잘못 없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장, 직원 고용 못하잖아요. 무서워서. 직원 잘못하면 징역까지 교도소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그래서 벌금형만 받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은. 근데 이건 과실 책임이라고 했죠. 이 고용인 책임, 앞에 고용인 할 때 민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 따라서 직원이 의뢰인한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했죠. 근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다만이라고 있네. 우리 교재 218페이지 표 밑에 네 번째 줄에 다만,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고.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2번 218페이지 양가로 1번 먼저 볼까요? 양가로 1번은 앞에서 말한 내용인데 징역 벌금, 즉 행정형벌금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그 행정질서벌 같은 경우는 이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법정형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같은 액수의 벌금이 아니라고 했죠 아까. 그 다음에 양가로 3이 뭐냐 하면 우리 법 제10조 결격사유에 보면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 잘못으로 고용인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기 책임주의 원칙이 있다. 잘못한 자기가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또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이라 했을 때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설령 사장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 부분을 다 마쳤는데요. 작년 28회 시험은 이 법령 부분이 거의 28문제, 30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22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5문제 출제됐어요. 실무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 작년에는 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그 실무가 작년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한 70점 받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는 얘기. 사실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내버리면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이드에 있는 게. 물론 경공매에서도 출제는 실무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미리 지금 실무를 이제 다음 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실무를 할 텐데 실무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실무는 첫 번째 경공매, 경매, 공매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작년에도 한 문제 출제됐고요. 2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2문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오늘 예습 좀 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5문제 정도가 됩니다. 5문제. 4문제 아니면 5문제.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해마다 되는 건 아니고요. 출제될 수 있는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런 게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익증명, 공법에 나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특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무도 법적 근거 있는 거 위주로 출제된다고.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거는 가급적이면 출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청이 워낙 정교하게 되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면 가만 안 있잖아요. 여기저기 찾아가 조금만 오류 있어도 바로 이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 신청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지적법에서 한 문제만 이 신청 인용이 됐죠. 공인중개사법은 최근에 이 신청을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출제된다고요. 그 실무는 이런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많이 개정이 됐어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려 5문제 출제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취득제. 이게 옛날에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고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는데 세 개 법이 합해져 가지고 지금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등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하고요. 쉬었다가 문제,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